이번 시간은 심리검사, 직업상담 진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심리검사, 그동안 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심리검사 개발, 이렇게 과정을 따라서 잘하면 됩니다. 단 하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 파일럿 테스트, 뭐냐? 문항을 다 개발하고 검토해서 실제로 실시하기 사전 검사입니다. 실시하기 전에 하는 사전 검사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파일럿 테스트입니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척도 방식 시험에는 리커트만 나옵니다. 척도의 종류가 세 가지라서 세 가지를 써놓긴 했지만은 시험에는 리커트 척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심리검사나 설문 문항에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만족, 보통이다,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이렇게 5가지의 척도로 구분된 것을 리커트 척도라고 한다는 것, 이번 시간에 이름 한 개씩 얻어가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파일럿, 두 번째는 리커트 척도,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검사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맞는지, 틀린지 타당도를 파악하고 신뢰도, 동일하게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된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나온 실제 채점 결과를 보고 우리가 난이도도 파악하고 밑에 나오겠지만 변별도도 파악하고 하나하나씩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문항의 난이도 많이 들어봤죠? 이 문제가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 한 문제 한 문제가 아니라 구성된 전체를 보고도 난이도가 있다 없다, 보통이다, 잘 나왔다. 난이도가 골고루 있을 때 잘 나왔지 난이도가 어렵게 있기만 해도 시험 문제를 잘 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리평가하러 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만 가득 있어요. 풀 수 없어요. 심리 파악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러면 잘 만들어진 심리검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항의 난이도 전체 응답자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이 이것을 봤는데 맞춘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항의 정답을 맞힌 사람이 R이어야죠. 그렇죠, R이죠. 위에고요. N, 총 문항수 중에 몇 명이 맞췄느냐에 따라서 다 맞췄으면 쉬운 문제, 한 명도 못 맞췄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공식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다 알려줍니다. 정답을 맞힌 수 R, 그리고 총 사례수 N이네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있고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인가? 뭐라고 했죠? 우리 지금은 난이도밖에 안 했으니까 난이도 이제 금방 찾을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어도 금방 난이도라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난이도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다 맞추면은요, 문항수가 10개인데 10명이 다 맞았어요. 그러면은 1 해서 100%일 때 우리가 1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피검자가 답을 맞추기 다 맞췄으니까 매우 쉬운 문항이 되겠죠. 1. 다 틀렸어요. 어려운 문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난이도는 0에서 1 사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요 문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추면 쉽고 다 틀리면 어려우니까 가장 분산도, 반은 맞추고 반은 안 맞추고 다양하게 나올 때, 다양한 점수가 나올 때 점수의 표본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도가 최대가 됩니다. 언제일 때? 중간일 때라는 거죠. 조금만 0.7만 되면 맞추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몇 가지가 빠지겠죠. 그러면은 분산이 된 영역이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다 또 틀리겠죠. 틀려서 또 이런 모양이 사라지니까 분산도가 또 좁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가 가장 크다? 0.5일 때가 가장 크다라는 것. 요 두 문장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별도는요, 검사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수능평가 보고 변별도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이야기 뉴스상에서 많이 들어보는데요. 변별도가 의미하는 것이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맞추면 이것도 변별도가 없어요. 어떻게 구분해서 상위권 대학으로 나눌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쉬우면은 전체가 다 변별할 수 없을 것이고 상위권 10%를 구분하지 못해도 변별력이 떨어진다. 하위권, 중위권도 이 세부적으로 다 구별이 되게 나올 때 우리는 문항의 변별도가 높다. 시험 자체가 변별도가 높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별한다라는 것은 항상 구별할 수 있다. 변별할 수 있다. 같은 말로 나옵니다. 문항의 축축도입니다. 피검자가 실제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도 찍어서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가 내용타당도, 내용이 있으면 내용타당도 이러면 맞추기 쉬워요. 추측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문항을 읽었어요. 지식이 없으면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추측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은 추측도가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답의 능률도입니다. 오답, 틀린 답을 하는데 능률, 뭔가 효과적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만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학창시절에 시험 보실 때요. 아예 1, 2, 사지선답, 3, 4번 중에 다 아니면 얘가 확실해요.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데 뭐죠? 얘인가 꼭 답이랑 정답 하나와 정답인 것 같은 거 하나로 두 가지를 막 고민하다가 그렇죠. 내가 찍은 것은 꼭 정답과 어긋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이번 직업상담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하튼 오답의 능률도 이렇게 꼭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배치하였으면 능률도가 높다라고 평가하고 그냥 다 4개가 다 정답 같아. 구별이 안 돼. 3개야. 아니면은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얘가 딱 보자마자 추측도를 의해서도 딱 얘야 하면은 능률도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선택 및 활용입니다. 심리검사를 선택하려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객관적인 검사, 우리 객관식 시험처럼 객관적인 검사, 투산적인 검사, 주관식처럼이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어떤 모양을 보고 다양하게 내 정신이 투사되어서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투사적 검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객관적인 검사는요. 객관식처럼 문항에 보기가 있습니다. 누가 선택하죠? 내가. 무엇을 검사하죠? 성격, 능력, 태도, 흥미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채점자가 누구든지 간에 요즘에는 OMR로 해서 거의 다 컴퓨터가 해주죠. 당연히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이미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효율성이 좋고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검증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자기 기입식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누가 하냐? 자기가 한다. 자기 기입식. 내가 객관식 문제를 풀어서 평가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종류가 나왔을 때 이런 심리 검사가 객관형인지 아니면 투사적 검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왔죠. 성향 검사, 성능 검사에서 성능 검사 한번 말 나온 김에 복습해 볼까요? 성능, 능력 검사라고 해서 적성을 알아보자 해서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 종류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객관적 검사 이것들이 서로 겹칩니다. MBTI 그리고 MMPI 예전에 말했던 것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MBTI, MMPI 그리고 CPI, 빅5 성격 검사 먼저 얘기를 했고요.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지능 검사
객관적 검사에서 지능검사, K 웩슬러 검사입니다. 지능검사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향검사에서 성격검사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 성격검사의 객관적 검사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집단에 지금 한 번 덧붙여서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갑자기 여러 가지 검사가 나오니까 혼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가면서 한 개 한 개 더 차곡차곡 쌓으시면 되고 지금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객관적 검사가 뭔지, 투사적 검사가 뭔지부터 아시면 됩니다. 객관적 검사에 K 웩슬러, MMPI, 이상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성격을 확인하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을 알아보는 TCI 등이 있다라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일단 한번 지워보고요. 객관적 검사의 장점입니다. 말했던 거 그대로 다시 반복이네요. 채점, 누가 채점해도 동일하다. 한 명의 검사자가 그렇죠. 집단을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도 효율적입니다. 통계적 분석이 용이합니다. 편리하다라는 거죠. 컴퓨터에 OMR 넣으면 결과라든지 해석, 기본 해석들이 그대로 도출되어집니다. 단점입니다. 있는 대로만 하니까 자세히 깊이 있는 개별적인 그렇죠. 평가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결론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내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추측에 의한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새로 개발하려고 했었을 때 또 어렵다라는 거죠. 뭐 다양한 검사들을 하고 난 후에 나오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사적인 검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사적. 자신의 정신세계를 반영해서 확인하는 검사를 우리가 투사적인 검사라고 했습니다. 투사적인 검사는요. 피검자, 심리검사를 하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사고와 감정과 동기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설계된 심리검사이고요. 어떻게 얘기해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심리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화되지 않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내면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대요. 그러려면 아무나 하면은 유도가 됩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유도해야 되겠네요. 전문가가 실시해야지 정확하게 심리검사를 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종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객관적인 검사와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로샤 검사, 로샤 잉크 검사 똑같은 말이고요. 주제 통각 검사, 집, 나무, 사랑 그림 검사,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문장 완성 검사하니까요.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이렇게 있고 뒤에 자기가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 연상 검사라고 해서 비슷한 것이 있는데 어떤 단어를 주어지고 나면 이것을 보고 이 피검사자 또는 내담자가 연상되는 단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에게요. 다 비슷한데요. 단어들을 쭉 주고 단어들이 명쾌하게 나오면은 그리고 빨리빨리 자신의 속도대로 나오면은 문제가 없어요. 엄마 하면은 아빠라고 얘기를 하던지 엄마 했는데 사랑이라고 얘기하던지 무엇을 해도 정답은 없어요. 반응이 바로 나오고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답을 얘기하면은 그렇죠. 건강한 엄마의 개념에 있어서 마음속에 개념들이 잘 구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엄마 했는데 아이고 저 넘어질 뻔했네요. 엄마 했는데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해요. 엄마?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엄마 했는데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충격을 받을까요? 엄마 했는데 갑자기 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단어를 연상하는 것을 보고 로샤잉크 검사 어떤 모양을 보고 말하는 다양한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장점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적 사고와 감정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기제, 나 그거를 방어하고 싶지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엄마 했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렇죠. 혼재되어 있을 때 특히 진정한 내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단점입니다. 사람마다 검사자의 누가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칼 보고 위기를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엄마가 요리를 엄청 잘하시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답들의 통계치를 가지고 신뢰도와 타당도와 객관도를 입증해야 되는데 대답하는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도와 타당도의 확보가 어렵고 과학적인 평가 도구로도 한계가 있고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시행입니다. 뭐 이거는 눈으로 보시면 다 아십니다. 선택해서 심리검사 알려주고 이거 이런 것이다. 이거 지금 필요하다. 한번 해보자. 내가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알아야 되니까 검사할 채점 확인해가지고 올게. 너 이렇게 나왔다. 해석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진단 도입 시에 주의해야 되는 상황, 뭐 나머지 당연한 건데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기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담자가 심리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사실대로,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내담자도 상담자에게 자신의 이미지, 보이고 싶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속이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요. 제 친구가 이제 제가 상담하는 줄 아니까 와서 자기 친구가 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답답해서 그 친구를 직접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는 말이 그게 나야 이러더라고요. 왜 속였어요? 그렇죠. 말 안 해도 여러분 느낌 아시죠? 속이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정말 상담으로서 내담자의 편이 되어주려면 거기서 왜 속였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상담이고 뭐고 관계가 다 흐트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속이기를 이해하고 진단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담자의 대부분 다 자기 보고 자기 기입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 모습을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좀 좋은 것을 답할 수도 있고 또 일부러 사춘기 반항, 그렇죠. 방어를 위해서 일부러 나쁘게도 체크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도요 좀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을 때는요 조금 힘들어도요 굉장히 힘들 척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게 속이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다 그럴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 검사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심리검사를 지금 상태를 파악해서 향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직업상담, 전반적인 심리상담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직업상담은 내가 예전에 왜 그 직업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하는 경우보다 내가 향후, 그렇죠. 어떤 쪽으로 직업을 가질 것인지, 개발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능성의 관점을 가지고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우리는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틀리게 나옵니다. 문제로 바로 확인해 보면은요. 심리검사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뭐 다양한 것 중에 한 구성 요소로만 보아야 된다. 맞습니다.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내담자와 함께 협조해서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요 부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게 나왔네요. 뭐죠? 검사의 결과는 가능한 내담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은 왜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보자 말자 알겠네요. 자, 이렇게 보자 말자 아는 시험 문제 아니면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가능성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사용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우리 윤리적인 문제 향후에 나오겠지만요. 심리검사 한 거 당연히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강압해서 안 되고 선택함과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내담자가 또 피드백을 받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하면은 100% 이게 맞습니다 하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서 그렇네요 하고 조절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 윤리적인 문제의 그런 큰 틀에서 나머지 비밀 유지나 충분히 설명해야 되나 조건의 나머지와 동일한 조건에 맞춰서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라든지 과학적 기반의 근거에서 뭐 다 여러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검사에서 투사적인 검사에서 나왔던 심리 검사의 종류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가볍게 넘겨가다가 이제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심리 검사입니다. 우리는 지적성, 성응태해서 해당되는 대표적인 심리 검사들을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 검사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K. 웩슬러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계보로서 차례차례 보면은요. 스피어만 몰라도 되지만 지능의 이 요인설 스피어만이 말했습니다. 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능의 이 요인설에서는요. 지요인, 일반, 제너럴 요인과 그리고 스페셜, 특수 요인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은요. 우리가 지능이라 생각하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하고요. 특별하게 피겨스케이팅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노래를 잘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 추리를 잘하는 사람, 글짓기를 잘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특정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는 고유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지능을 별개이더라 하는 부분을 바로 S요인, 특수요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업 상담, 이런 특수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일반 요인을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중 일반 요인의 지능의 중요성을 스피어만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이번에는 스탠버그가 말한 이 요인이 아니라 3원 지능 이론입니다. 스탠버그가요. 사람의 지능은요. 3가지로 이루어져 있대요. 학창 시절에는요. 스탠버그가 말한 대로 얘기하면 성분적 지능 이론에 해당하는 성분적 지능이 중요해요. 논리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 분석 능력입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꼭 다 성공하나요? 아니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학창 시절에 정말 개구졌던 아니면 문제를 일으켰던 다양한 친구들이 그렇죠. 또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요 요소가 달라지는 건데요. 그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능을 주요한 요소로 봤었을 때 맥락적인 지능이 있고 경험적인 지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성분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 문제 해결, 분석 능력, IQ 테스트와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지능을 성분적 지능이라고 하면 경험적 지능은 창의적인 지능이라고도 표현하고 맥락적인 것은 상황을 파악해서 적용하는 능력, 눈치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스탠버그가 이 3요인을 설명하면서 이런 우화를 들었습니다. 학생 두 명이서 산에 갔는데
곰을 만난 거예요. 저는 이 우화를 스탠버그가 참 그건 제 판단이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스탠버그가 한 우화입니다. 학생 2명이 산에 가서 곰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도망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한 명의 똑똑한 친구가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배웠거든요. 곰은 죽은 사람을 건들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요, 한 명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운동화끈을 얼른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친구가 왜 운동화끈을 묶어? 너는 곰보다 빠를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알려주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알려줬더니 그 친구가 한 말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우화를 들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친구가 나는 곰보다는 빠를 필요가 없어. 너보다만 빠르면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분적 지식, 경험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성분적인 지식, 그리고 상황을 파악해서 창의적인 지능을 활용해서 하는 경험적인 지능을 발현해 나가야 된다 라면서 그 상황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듭니다만 창의적인 지능을 발현해야지 위기의식에서 강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높은 지능을 발휘하려면은 아니면 성공률을 보이려면 맥락적 지능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면서 그런 우화를 들었습니다. 우화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는 늘 3개가 나오면 그렇죠. 아닌 것이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맥락, 경험, 성분 아닌 것이 답입니다. 여기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맥락, 경험, 성분 나오면은 3가지로 얘기하면은 스탠버그가 나옵니다. 3원 지능 이론입니다. 정말 3가지를 주면서요, 여러분, 이 수준, 그리고 유동성과 결정성 2가지 지능 모형, 기본 정신 능력 모형. 얘는 또 오답으로 틀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얘 아니고 3원, 3가지면 3원. 제가 보이는 그대로 일단 가는 것이 우리는 가장 답이랑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 생각하지 않고 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나요? 머릿속으로만 했나요? 내비게이션 처음 볼 때요, 너무 고민하면요, 저는 이 골목에서 우회전하라는 것인가,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하라는 것인가 고민하다가 항상 그 골목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요, 보이는 그대로 아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날 때는 단면 타당도로 답을 맞추시는 겁니다. 맥락적, 경험적, 성분적, 스탠버그이다 라는 것. 보기에서 금방 말했던 유동성과 결정성 지능입니다. 카텔이 말했습니다. 카텔 몰라도 유동성이 뭘 의미하는지, 결정성이 뭘 의미하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정이라는 이 용어를 듣고요, 타고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지능을 의미하는가 보다 해서 삑사리를 가끔 내곤 합니다. 여기에서 카텔이 제시했었을 때요, 결정성 지능은 이 용어와 별개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향후에. 그래서 환경에 따라 40세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이 가능하고 경험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연륜에서 묻어오는 지능, 경험적 지능을 바로 결정성 지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유동성 지능은 뭐냐? 선천적인 지능입니다. 14세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다가 22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 대부분 다 유동성 지능? 그렇죠.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들었던 거 너무 쉽네, 이해하기 좋네 하다가 영상이 끝나고 책을 보면 갑자기 아삼삼 할 수 있습니다. 왜? 유동성 지능이 우리가 지금 후퇴되고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안면 타당하게 우리는 결정성 지능이 있습니다. 연륜이 묻어나면 묻어나는 대로 경험적으로 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직업상담사 끝까지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말에 속지 말자. 결정성 지능, 발전 가능한 지능이다 라는 거. 네, 지능검사의 분류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능검사의 4번째 종류입니다. 스탠포드 비뇌 지능검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내 지능 검사도 있는데 IQ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영국에서 있었었는데요. 스탠포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IQ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우리가 경험해봤던 IQ 테스트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지수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비내 시모, 비내, 뭐 이렇게 아무튼 비내가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비내 보다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 거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들었다. 무엇을 바탕으로? 비내 지능 검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서 스탠포드 비내 지능 검사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사실 그 비내 검사 안에 비율 지능과 편차 지능이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이 편차 지능 지수에 틀린 것이 나와요. 나머지 뭐 계산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 편차 지능 지수가 15 하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100에서 115 빼면은 85에서 우리 IQ 검사 85에서 115까지를 정상 수치라고, 정상 지능 범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정규 분포에서 34%에서 85에서 115까지가 68%에 해당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IQ 점수, 그리고 웩슬러의 기본이 된 그 지능 지수가 바로 이 편차 지능 지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서 15 또는 16만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이것을 찾는 것 하면 얘가 항상 답이 나오고요. 이것이 아닌 것 하면은 바로 비율 지능 지수의 설명인 개인의 지능을 정신연령 그리고 생활연령, 신체연령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아, 편차와 비율이 있었는데 비율이 나오는 것은 비율지능 지수지 하고 아닌 것으로 잘 골라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웩슬러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능검사의 꽃입니다. 지능검사 하면은 웩슬러 검사고요.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 맞게 바꾼 것이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입니다. 유아용도 있고 청소년용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는데 대부분 기본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머지를 적용시키면 1타 몇 피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웩슬러 지능검사의 개요입니다. 계속 우리 지능검사하면 평균을 100 그리고 표준 편차를 15를 적용해서 하긴 하고 있다. 85에서 115 몇 프로라고요? 네, 68%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이 웩슬러 지능검사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객관적인 검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언어성 검사, 객관적인 것과 동작, 실제로 해보는 검사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언어성 검사 6가지와요. 동작성 검사 5가지 합쳐서 총 11개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성과 동작성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은 그렇죠. 웩슬러 지능검사이다 라고 딱 뽑아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언어성 검사의 종류 나중에 주관식으로도 나오고요. 객관식으로는 항상 동작성인 것은, 동작성이 아닌 것은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작성 5가지를 일단 먼저 외우시도록 하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잘 배치해놨습니다. 외우기 편하게. 어떻게? 바빠 모차토. 모차르트 생각하시면서요. 바빠 모차토. 모차토는 바쁩니다. 바 바꿔쓰기, 빠 빠진 곳 찾기, 모 모양 바꾸기, 차 차례 맞추기, 토 토막 짜기. 이거 그렇죠. 문제 풀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동작 바꿔서 써봐야 되고요. 빠진 곳을 골라내야 되고요. 모양 맞추기 그렇죠. 해보면서 모양을 맞춰야 되고 차례 나무 토막으로 아니면 어떤 그림 카드를 통해서 차례를 맞추는 겁니다. 자기가 다시 구성을 해봐야 되고요. 토막도 짜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6가지와 5가지로 되어 있다.
그냥 넘어가니까 좀 아쉬워서요. 언어성 검사에서 6가지. 우리 이것만 확실하게 외우시면은 답 맞출 수 있습니다. 1차 합격입니다. 아쉬워서 2차 때, 물론 2차 때 강의하겠지만, 기읍, 기본 공통성, 그리고 이응, 시옷 나옵니다. 어휘, 이해, 숫자, 산수 해서 2차 강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성 검사가 결정성 지능과 관련된 검사입니다. 결정성 지능, 유동성 지능과 나왔던 그 부분에 있었죠. 계속해서 40대 이후의 경험상 계속해서 는다라는 겁니다. 언어성 검사 계속해서 늘 수 있어요. 기본 지식. 그렇죠. 우리 지금 공부해서 기본 지식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휘 문제. 그렇죠. 지금 모르던 용어 배우시면서 또 넓혀가고 계시죠. 이해, 듣고 나면 진짜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해심이 넓어지고 공부하지 않았던 것도 알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공통성 문제, 이건 찾기 문제인데요. 여하튼 언어 검사 중 결정성 지능과 관련된 검사는 기본 어휘 이해 공통성 문제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과 어휘 문제 나옵니다. 언어성 검사 중에서 피검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동 손상되기 가장 쉬운 검사, 숫자 외우기. 여러분 컨디션에 따라서 숫자 나열해놓고 그대로 확인할 때 좋을 때는 잘 나오지만은 어제 술 마신 날, 그렇죠. 우리 집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숫자를 잘 외웁니까? 가장 변동 손상되기 쉬운 검사, 숫자 외우기 검사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 4판인데요. 새로 나왔어요.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설명입니다.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세분화된 것을 알아볼 수 있다입니다. 언어 이해의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추가되어서 그동안 하던 것을 다시 한번 재분배가 되었는데요. 모르셔도 되고요. 처리 속도 물어봅니다. 처리 속도. 처리 동작성이겠죠. 동형, 기호, 처리 빨리빨리 지울 수 있는가 알아보는데 3가지로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아닌 것, 처리 속도, 퍼즐 맞추기가 나옵니다. 퍼즐 아닌 것 답입니다. 자, 그렇게 퍼즐, 지각 알아야지 맞춘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능검사 지금 총 몇 가지 했죠? 제가 몇 가지 했는지 한번 갑자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웩슬러까지 5개 했네요. 대비되는 특징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성격검사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능검사 한번 나온 문제들 푸시면서 다지기 하시고 성격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